아이고, 하려다가. 아이고, 나 이게 문제나 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물을 막 틀어놔도 돼요. 어차피 소리가 절로 들어가니까 어차피 지금 나오는 소리 나중에 다 쌀 거예요. 방송 끝나고 쌀 거니까. 여기 앉으셔서 발걸음 지켜보시죠. 이제 기부상 꺼작해 주셔야 돼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예, 오늘도 어김없이 한 30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못했었습니다. 일들이 겹치고 그러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 정기성을 확보해서 대한민국사 얘기를 들려드리기로 했는데 그 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예, 지난 한 주 건너뛰고 오늘 목요일이죠. 원래 수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또 일정 잡는 것도 계속 뭐 다른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군 할아버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거의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한 두세 번째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1년 초에 벌써 18년이 지났으니까 한참 지금 읽어보니까 내용이 많이 바뀐 상황도 있고 또 여전히 그대로인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들을 이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우리 사회에는 단일민족이라는 신화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 70년대에는 압도적이었고 또 제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좀 6, 70년대에 비해서 약화되긴 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라는 한 분의 조상으로부터 퍼져나왔나? 혈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단일민족으로 연결이라고 할 만큼 연결되어 있나? 민족적 동질성이 아주 강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 자 이제 단군 할아버지 얼굴을 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려진 거기 때문에 그려진 거죠. 그래서 상상의 그림인데 수염이 저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표준 영정이라고 흔히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단군 할아버지 치면은 여기서 늘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다민족 국가. 그런데 단일민족은 환상일 뿐이다. 이제 그리고 그런 이제 신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제 제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단일민족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한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의 안 했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대한민국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물꼬를 튼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은 상식이 돼버린 얘기 물꼬를 튼 것들이 조금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도 최근에 나왔죠. 한반도에 단일민족은 없었다. 그래서 이익은 박사가 고대사 전공자인데 고대 한반도로 온 사람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군 할아버지 자손 그런 거 역사적으로는 증명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죠. 한반도 단일민족 신화는 만들어진 역사다. 이제 이런 얘기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하고요. 한자로 국조 단군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저기서 조자는 할아버지 조자도 되지만 태조 이성계 할 때, 그러니까 태조란 뜻이죠. 그러니까 왕을 붙일 때도 그래서 그거는 처음 나라를 세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조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신화냐 역사냐를 갖고 논쟁이 있습니다만 뭐 고조선을 처음 연 인물을 우리가 다 단군으로 그건 역사학계에서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조 단군이라는 얘기는 가능하지만 단군 할아버지가 돼버리면 저 조자를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에서 두 번째 뜻으로서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뭐 우리 저걸 할아버지로 표현을 해버리면 우리한테 단군이 진짜 할아버지처럼 친숙하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 이제 뭐 이런 그 얘기를 많이 쓰고 있고 동화책 그림책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계보도를 생각해보자. 그럼 나에서부터 아들, 딸, 또 아들, 딸, 아들, 딸 해서 이제 이렇게 둘씩만 나와도 4대, 1대, 2대, 3대가 되면은 8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3대 내려가면 6촌이 되는 거죠. 내 아들, 손자, 증손자. 그렇게 되는데 실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저 정점에 내가 있지만 단군 할아버지에서부터 이제 쫙 퍼져나가는 것으로 퍼져나가서 저 끄트머리 어딘가에 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더 맞지 않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났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시고 또 각각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네 분한테는 또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계시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단군 할아버지 때까지 올라가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상이 있는 거죠. 내가 한 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중간에 중복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숫자야 그만큼이 나올 리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계보도는 맞지 않다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저 환웅에 내려올 때 뭐 우사, 운사 뭐 그 합쳐갖고 3,000명이 내려왔다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은 저런 분들 저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뭐 하늘에서 내려올 리야 없지만 어떤 그 새로운 이제 한반도에 어떤 지배적인 집단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 숫자가 몇천 명 규모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후손인 것이지 단군 할아버지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 후손은 아닌 거죠. 우리 근데 또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다라는 거를 부정하는 재밌는 얘기들이 있죠. 자, 우리 고주몽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박혁거세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태어났죠. 예? 그리고 또 김수로왕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태어났죠. 예. 그러면은 이게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단군 할아버지가 알을 낳았어야죠. 근데 단군 할아버지가 알을 깠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난생설화라고 그러죠. 알에서 태어났다는 건 바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렸다는 건데 다 각각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지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으로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졌다는 의식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라는 그런 단일 민족의 신화는 생긴 지 한 100년 조금 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중에 혹시 호랑이나 곰이 태어난다면 또 말이 될란가 모르지만 알이 난다는 건 역시 이상하죠. 우리 경주 김씨 시조 이름은 뭡니까? 우리 김씨, 우리 대한민국에서 김씨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김씨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김해기 씨 계통이 하나가 있고 김씨 중에서 제일 많은 건 김해김씨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경주김씨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경주김씨의 시조가 김알지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지 알만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다 난생설화라는 건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라는 그런 관념은 극히 최근에 생겼다 이거예요. 제가 한가입니다만 우리 한가하고 기씨 선우 씨가 혼인을 안 해요. 그 조선시대 뭐 또 최근까지도 혼인을 그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상이 같아요. 뭐 동성동본 불혼하는 거를 성이 다르지만 적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 기자의 자손이래요. 기자는 단군의 자손입니까? 아니죠. 중국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보면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성씨가 많아요. 그런데 전 역사학자로서 저 문헌을 믿을 수는 없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족보에 실려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사실 뭐 믿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만 그런 거 아니죠. 여기 한국의 귀화성씨 같은 책들이 있는데 우리 다양하죠. 여진족, 우리 청해씨, 퉁두란 나오죠. 우리 용의 눈물에 보면은 퉁두란 같은 사람이 청해씨인데 여긴 여진족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청해씨 제법 듭니다. 우리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우리 이은 감독, 명필님의 이은 감독도 청해씨고, 그 다음에 사인의 김일성 아니야. 거기는 본관은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 몽골 출신도 있고 위구르 출신도 있고 우리 설씨 집안들. 그 다음에 중국 출신은 여기 이제 2개만 썼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뒤에 보이고요. 베트남 출신들 화산이 씨. 이거 한국에 베트남의 왕자가 나왔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화산이 씨들이 또 베트남 가서 장학금도 주고 크게 했었습니다. 제가 화산이 씨 중에도 친한 사람이 있고요. 덕수장 씨는 아라비아에서 왔어요. 중동에서. 그러니까 또 일본에서 온 사람들 우르김 씨라고도 그러고 또 충주김 씨는 아예 본관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박정희 시대 때 아주 공안 분야에서 아주 실세였던 중앙정보부 차장, 내무장관, 법무장관지는 김치열 씨 같은 사람이 충주김 씨, 일본 후손입니다. 이제 이것만 봐도 그렇고 기록만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참 말하기 거북합니다만 여러 차례의 전쟁을 거쳤잖아요. 몽고가 쳐들어오고 거란이 쳐들어오고 여진이 쳐들어오고 뭐 일본이 쳐들어오고 청나라 쳐들어오고 그런 전쟁을 거치면서 이 땅에 불행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많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단군 할아버지 자손은 아니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지리적으로 좀 반도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의 유민이, 그러니까 발해가 망한 이후에 유민이 고려에 들어온 거 이후에 1000년 동안에 대규모 유민이 없었죠. 전쟁은 있었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마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민족적 동질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동질성이 강하다.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단일 민족이라는 거하고는 거리가 영 멀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는 더더군다나 아니죠. 요새는 외국인들이 우리 성을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연예인들 뭐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귀화해 갖고 성을 만드는데 본관 창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창성, 창본, 성도 그 전에 없었던 성을 만들 수가 있어졌고 본도 만들 수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성, 새로운 본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고 있으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 성씨가 몇 개였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258개다, 300개가 된다. 더 세밀하게 찾아보니까 인구 몇 명 안 되지만 10명, 20명 되는 성씨들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한 300개 된다. 그런데 뭐 지금은 뭐 그 성이 몇천 개, 몇만 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외국인 독일리 씨, 어제 연인, 영도하 씨, 아이고 요새 좀 고생하고 있죠. 창원 김 씨, 구지신 씨, 신의 손이 구지신 씨네요. 청양우 씨, 예,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조선족들은 또 본관을 영등포로 택하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네요. 예. 이건 뭐냐면은 중국에서 귀화한 성씨들인데요. 뭐 보면 우리 아주 흔히 보는 강씨, 나씨, 노씨, 뭐 마씨, 도씨, 민씨, 모씨, 방씨, 백씨, 사공씨, 석씨, 동씨, 신씨, 안씨, 여씨, 오씨, 뭐 수두룩백백이에요. 수두룩백백. 그러니까 이 본관에 중국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 믿을 건 아니에요. 본관 족보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다 믿을 건 아닌데
조선시대에는 이제 족보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정리하기 시작한 게 16세기 경인데, 16세기, 17세기 경에 이제 족보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 족보 없습니다. 우리, 저희 한가 그 족보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고려시대 500년 동안에 7대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7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뭐, 저희 직계 조상님께서 그 손을 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들긴 만들었지만, 이거는 기록이 없어서 엉터리로 만들었다. 잘못 치려면은 한 20몇 대로 맞췄을 텐데, 그 역사적 인물들 끼워넣어갖고 했을 텐데, 그러질 않고 그냥, 시조에서부터 대를 이어졌다는 것 정도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조선시대에는 단일 민족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 아니라 우리 중국에서 왔어. 이게 오히려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씨들 중에 뭐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얼마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자는 실제 중국에서 오지 않았지만 그 조상을 역사 기록에 있는 사람하고 갖다 붙인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불과 100년쯤 된 기록이다. 개념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뭐, 슈미드라고, 토론토 대학 교수가 제국, 그 사이에 한국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뭐, 저 책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 학자들도 대충 단일 민족 개념이 나온 건 한 100년 조금 넘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0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조선시대에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라고 얘기했다간 이렇게 돼요.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저거는 이제 사극에서 나온 그 만적의 난 때 이제 일어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인데, 뭐냐면은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조선시대 따로 있다 이거예요. 따로 있어요. 조선시대 식으로 치면. 판상의 법도가 분명한데 어떻게 그 양반하고 쌍놈이 같은 조상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라는 건 조선시대의 그 신분 질서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중국에서 갔다가 우리 조상 중국에서 와서 그렇게 붙이는 거지. 어떻게 노비 천민이 그 같은 자손이에요. 저거는 한마디에 나라가 망해갈 때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도 이제 그때 생기는 거라고 봐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 영어로 얘기하자면 네이션이라는 개념은 그때 만들어진 거고, 에스니시티라는 개념은 코리안이라는 개념, 에스니시티라는 개념은 적어도 암만 늦게 잡아도 고려 건국 무렵, 그러니까 발해 유민이 대거 유입한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요 영토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큰 흐름에서 일치하니까 코리안이라는 에스니시티는 그때 만들어졌겠죠. 삼국시대에는 어땠는가?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삼한이라고 해서 그래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로 생각을 했을까와 아니다. 그거 외국이었고 적국이었다. 뭐 이제 그런 그 논쟁이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선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말에 단군 할아버지를 모시는 종교,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얘기는 언제 따로 한번 기회를 잡아서 오늘은 다른 그 단일민족 신화 얘기를 하고, 대종교 얘기는 아마 그 환단고기 얘기하고 묶어서 한번 우리 독립운동사와 그 독립운동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발전하는 측면과 퇴보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퇴보하는 측면의 사례로 그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종교가 굉장히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 1920년대 독립군은 다 대종교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학자들, 신채호, 박은식, 정윤보, 김교헌 이런 분들이 다 대종교도였고, 뭐 박은식 선생은 그 당시로선 초현대사죠. 당대사.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썼지만, 신채호 선생, 김교헌 선생 이런 분들 고대사를 쓰면서 단을 강조하죠.
그리고 그 임시의정원 의원도 그 29명 중에서 21명이 대종교도였으니까 뭐 우리 그 독립운동에서 대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죠. 이때 단군 할아버지를 내세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야. 우리 확 묶어야 했거든요. 흩어져 있는 조선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새로이 그 들어온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내세우고, 그래서 유명한 한글 학자들이 또 다 철저한 대종교도였고요. 그 얘기는 이제 좀 나중에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민족이라는 게 20세기 초반에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진보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단일민족이고 자시고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우리 조선민족이라는 거,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처음 적용하고 민족으로 하나로 묶어내는데, 단일민족이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세기 전반에는 진보적인 역할을 했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부터는 그 사명을 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직도 단일민족을 내세우는 것이 순기능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명백히 같은 핏줄의 한국어를 구사함에도 또 피부색도 같은데 이주 노동자들보다 조선족이 나은 대접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또 같은 민족인데도 지긋지긋하게 지역감정 따지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얘 단일민족 의식이라도 좀 제대로 작동돼서 이렇게 싸우지 말았으면, 그런 생각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단일민족이라는 의식 속에는 억압과 차별과 불관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단일민족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배제하는 논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순기능보다는 이제는 역기능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단일민족을 강조했었던 역기능. 대표적인 게 일본하고 독일이에요. 그 중에서 독일을 좀 살펴보자. 게르만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이게요, 흑인들이 억압받고 있을 때, 제가 사진을 빠뜨렸습니다만, 그때 흑인 민권운동에서 나왔었던 아주 중요한 구호가 Black is beautiful이에요. 검은 것은 아름답다. 뭐 아름다운가요? 잘 모르겠어요. 검은색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Black is beautiful이라는 건 뭐냐면, 흑인은 열등한 거야 하고 막 비하하고 있을 때, 그때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당당한 거야. 그 자존심을 잃지 말자. 그렇게 얘기할 때 가능한 거죠. 예컨대 우리 한참 그 일본 놈들한테 차별받고 일본이 조선 문화를 깔아뭉개고 있을 때, 조선은 삼천리 금성강산이고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슬기로웠고 용감했고 똑똑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 할 때 그런 얘기 못하면은 독립운동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하도 조선 놈들은 엽전이고 뭐하고 그렇게 비하할 때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더군다나 독일처럼 저렇게 강한 나라가, 그리고 저 논리를 극단적으로 적용한 게 유태인 학살 아닙니까? 히틀러의 수사학이 그래요. 대중에게 합리적으로 다가가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감정을 부추기면 단순한 고해도 쉽게 따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하나의 언어. 게르만 민족은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는 참 맺힌 게 많아요. 왜냐하면 갈라졌으니까.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19세기와 20세기를 관통하는 모든 민족의 프로젝트가 통일된 민족국가의 실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못했잖아요.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나를 뺏기고 난 다음에 나라가 하나도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해방되고 났더니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애탔는데 둘이 됐더니 그게 또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또 비통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집착을 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또 바깥에 나가보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을 따지는 게, 나치를 경험했었던 사람들한테는 또 소름 끼치는 얘기도 다가섭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89년에 미국에 갔는데, 그때 제일 당혹스러웠던 게 하나의 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히틀러나 아리아인이 가장 우월하며 특히 독일인이 속한 게르만 민족이 월등하다고 주장했고, 게르만 민족의 표준형을 짓기 시작했고, 그런 입장에서 이 베를린 올림픽이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쫙 보여주려고 이제 만들었는데, 재밌죠? 거기서 우리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이게 게르만 민족의 표상을 만드는 거예요. 참, 표준적인 게르만인. 그래서 이제 딱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아까 조선족 얘기했는데 조선족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보통이 아니죠. 조선족하고 치면은 아주 인터넷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요새 범죄자가 다 조선족으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특히 이 영화 뭡니까? 범죄도시인가요? 네, 윤계상 씨가 연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거기 또 조연으로 나온 사람들도 그런데, 나쁜 놈 하면은 이제 조선족이 돼요. 이런 의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가령, 서양에서도 그렇잖아요.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악인이 필요하니까 냉전 한참일 때는 KGB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KGB가 이제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는 중동의 테러리스트로 바뀌었다가, 또 한참 북핵 문제를 할 때는 북한이 그런 악마로 또 일부 등장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한 사회가 어떤 그런 혐오의 대상, 어떤 감정의 배설구가 필요한 모양인데, 우리는 그게 특히 조선족이 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됐어요. 범죄하면 외국인 노동자인데, 그런가요? 인구 10만 명당 범죄 통계를 봤더니 내국인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여기 많이 올라가서 절반쯤이 됐는데,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예요. 왜? 여러분,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들은 범죄를 일으키면 잡혀가요. 잡혀가는 게 아니라 추방돼요. 추방돼. 빚지고 여기 간신히 와서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범죄를 안 저질러야죠. 그리고 또 상당수의 범죄가 자기들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사람을, 한국인을 공격하는 예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건이 하나가 나오면 언론에서 이제 뻥치기 하게,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내국인 기재의 범죄, 한국 사람에게 저지르는 범죄에 비해서 발생률이 현격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과장돼서 공포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지역 감정을 보면은 지역마다 대표적인 명칭들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여순 사건 할 때 이제 했었던 얘기이긴 한데, 지역 감정이 한국 정치를 지배한 게 30년, 40년이 지금 돼가죠. 맨 오른쪽 지도를 보고 저게 뭔가 하고 한참 생각했어요. 화살표가 있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화살표 없는 지도를 보고 저건 뭐지? 근데 전라도를 띄어서 이렇게 갖다 붙인 전라도를 비하하고 빨갱이라고 하는 전라민주주의 민공화국이래요. 대한민국에서 떼어내자 하는 식의 혐오 표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종에 대한 견해가 말이죠. 이 단일민족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인종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인종 문제에 대해서 배타적인데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굉장한 차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차별을 당하면은 으악하고 뒤집어지는데, 그게 이제 터진 게 1992년에, 또 30년 가까이 됐네요. LA 폭동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났고, 한 달쯤
한 달이 채 안 된 다음에 하여튼 LA 가서 그 현장 둘러보고 또 많은 동포들 만나서 얘기 들을 기회도 있었는데 아주 끔찍했죠. 어마어마한 폭동이 일어났는데 하필이면은 자, 이 폭동은 로드니 킹 사건이라고요. 백인 경찰이 흑인을 엄청나게 구타했어요. 근데 그 구타한 직후에, 그게 영상으로 찍혀서 이제 쫙 나왔거든요. 구타한 직후에는 폭동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폭동이 났냐면, 그 로드니 킹을 구타했던 경찰들이 법원에서 다 무죄를 받으니까, 그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뒤에 폭동이 일어난 건데, 그 폭동이 하필이면, 근데 그때 흑인들의 공격 대상이 백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한국 사회가 물론 흑인이 한국 사람들을 공격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백인 지역으로는 갈 수 없게 경찰이 백인 지역으로 출동 방어를 하고 이쪽으로 그 한인타운 쪽으로 내몰았다. 이제 그런 그 주장도 있고요. 그런데 설령 내몰았다 하더라도 다른 쪽이 아닌 코리안타운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었다는 건 우리도 좀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보면 흑인타운에서 이제 돈을 벌지만 집은 백인 지역에다 사고, 그 다음에 흑인이 고객인데 흑인을 굉장히 경멸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네 이름이 뭐니? 하면은 내 이름은 형님이야. 그러니까 모든 고객 가서 형님 하면서 이제 물건을 사게 뭐 하거나 아버지, 아버님 뭐 이제 이런 식의 뭐 장난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이제 흑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뒤늦게 흑인들이 알게 됐을 때 이제 그런 분노 같은 것들이 촉발이 됐는데 한인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주류 사회가 인종 갈등의 표적의 희생양을 한인으로 그 분노가 그러니까 가령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노 갈등, 그러니까 노자 갈등이 노동과 자본의 갈등이어야 하는데 노노 갈등으로 많이 돌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소수민족끼리의 갈등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저렇게 한인이 이용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 이등 신민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차별받는다고 하는데 자, 미국 사람 차별받는 거 보셨어요? 프랑스 사람 차별받는 거 보셨어요? 백인들 차별 안 받습니다. 요새는 러시안들은 그런데 좀 받아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백인들 차별받는 얘기 못 들었죠. 예. 그런데 흑인은 차별을 받아요.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동남아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이 한인에게 집중됐고, 우리 참 눈물겹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무장을 하고 다 수술을 시켰습니다. 이주 노동자들도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범죄자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절규를 하죠. 이주 노동자를 보면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제가 우리 이민들이에요. 제가 지금은 그 수업을 못 하고 있는데 더불어 사는 역사라는 인권하고 이제 역사를 좀 결합시킨 뭐 거기서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서 어떻게 살았나와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서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 내부의 어떤 인종적인 편견 그걸 들여다보는 과목을 한 4, 5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 할 때 또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이주 노동자들 우리나라에서 차별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말 교과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한때 신문에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우리말이 때리면 안 돼요. 욕하지 마세요. 여권 돌려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면서 나온 말. 우리 어렸을 땐 이상하지 않았죠. 어렸을 때는 살색. 그리고 크레파스에서 제일 먼저 다는 색깔이 살색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그릴 때 그걸로 쓰니까 제일 먼저 살색이 없어져서 살색을 그랬는데,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나오니까 저거를 살구색으로 바꾸자, 연주황색으로 바꾸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하여튼 우리 이제 이 살색이란 말을 우리가 오랫동안 썼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도 살색이란 말을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더군다나 소수자로서의 외국인들은 거의 없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고, 우리한테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백색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인을 해방하자. 그래서 아시아인이 단결하자 했는데, 우리 2등 신민 의식이라는 게 미국이 심어준 게 아니에요. 일본이 심어준 거죠. 일본이 심어주고 그걸 미국이 지배하게 됐을 땐 또 받아들여서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 그걸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딱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 게 그러니까 왜 강아지들 집에 듣고 오면 서열 짓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백인이 1등이고 일본 놈들 밑에서 우리가 2등으로 섰었으니까. 그래서 백인이 1등이고 우리는 2등이고 그리고 이제 흑인은 우리보다 아래고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거였죠. 만주를 점령한다면 오족 협화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한족, 만족, 일본, 조선, 몽고 그렇게 해서 이제 5종족이 있는데 이게 서열이 있어요. 오족 협화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일본이 1등, 조선이 2등, 몽고 3등, 만주 4등, 중국 5등이에요. 서열이 확실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놀라울 정도, 난 그런 차별은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군관 학교에서 밥을 줄 때 쌀이 섞여 있는 정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인종적 그러니까 일본인은 100% 쌀밥, 조선인은 70%가 쌀이었나?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족은 완전히 수수밥, 조밥 같은 거, 주는 거, 쌀이, 백미가 섞이지 않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인종 간의 위계 질서를, 뒀었죠. 그래서 그런 식의 차별이 우리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인종 간에는 위계 질서가 있는데, 우리는 딱 하면, 우리가 스스로 정한 위치가 2등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백인한테는 한 수 접어주고, 근데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우리보다 아래로 보려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죠. 2등 신민, 2등이면 어때요? 높잖아요. 5 중에서, 5족 중에서.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점령하니까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인종적 다양성이 했는데, 저런 사람이 2등이에요. 좋은 건가요? 2등 민족이었기 때문에, 2등 신민이었기 때문에 얻은 피해가 뭐냐면, 우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저것을 민족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민족 문제를 배제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민족 문제로만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저 안에는 민족 문제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조선 사람이 많이 끌려갔을까요? 연구자들마다 일본군 위안부의 규모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견해가 달라요. 적게 잡는 사람은 한 6, 7만 정도에서부터 많이 잡는 사람은 20만이 넘게 보는데, 근데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일치된 견해는 뭐냐면 그 중에 80%는 조선 사람이다. 조선 사람이 제일 많아요. 왜? 2등이었기 때문에. 황군 병사에게 우수한 여성을 공급한다. 취향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병이 없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게다가 멀리 보는 놈은 도망도 못 가. 현지 여성을 잡아서 하면은요,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노예를, 미국 원주민들,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미국 원주민들 대신에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잡아오잖아요. 잡아오는 동안은 한 4분의 1쯤이 죽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아프리카에서 잡아왔겠습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똥개는 자기 동네에서 무조건 30점 따고 들어간다고. 똥개도. 그러니까 그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도망도 갈 수 있고 숨을 수도 있고 또 저항도 세고 이제 그런데 조선 사람들 들여놓으면 도망도 못 가니까.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자들하고는 또 외모도 다르니까 딱 잡아오기 좋죠. 흑인 노예가 숨어서 인디안 속에 들어가봤자 쓱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나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등 신민의 비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면화된 이 인종주의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국이란 말이 있어요. 국. 지금은 미국에서 여기 포스터에서 보면은 흑인들까지 포함을 시켰죠. 그래서 소수자들을 전체적으로 비하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건 원래는 국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 국이 한국의 국이에요. 한국의 국.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와서 우리들을 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그냥 그 일본을 잽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을 칭크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국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었는데 저게 어떻게 칭크와 잽을 누르고 미국의 소수민족 전체를 비하하는 말로 들어왔는데 가슴 아픈 건 뭐냐면 한국 전쟁 때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사람을 국이라고 한 거예요. 한국군이. 그 국이란 말이 사실은 한국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종 문제를 내면하는데 그러기 쉬웠었던 게 두 가지 경험이죠. 하나는 우리가 비교적 동질성이 강하다 보니까 단일 민족식의 그런 어떤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 배제 의식 그걸 내면하기가 쉽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인종적 위기 질서를 경험했었다. 일본도 인종적 위기 질서를 구상을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단일 민족이고 제국을 형성했고 미국은 처음부터 어떤 인종의 어떤 말이 용광로란 표현을 안 쓰죠. 미국 학자들은 그 샐러드 보울이라고 그러죠. 샐러드 만들어 놓으면 그릇 하나에 들어있지만 절대로 섞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용광로는 끓여서 다 녹여버려서 하나로 만드는 건데 인종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 그런 건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말려드는 겁니다. 이제 다른 민족 탄압하고 착취하는 거에서는 한국과 미국에 나가서 수두룩빽빽이죠. 수두룩빽빽. 예.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데선 인도네시아 같은 데선 반환 폭동도 일어나고 노동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한국의 악랄한 노동 착취 70년대 정말 눈물겨운 우리 노동자들도 똥물 뒤집어 써가면서 하여튼 투쟁을 했었던 그 노동 방식을 외국에 가서 써먹는데 거기에는 노동자에 대한 멸시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다른 민족에 대한 멸시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심한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노동자들이 겪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탄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차별은 말이죠. 인종으로만 국한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재외동포법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재외동포 안에서도 차별이 생겨요. 돈 있는 동포와 돈 없는 동포. 재외동포가 제일 돈이 많아요. 재외동포는 미국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한국이 부동산 값이 뛰다 보니까 미국 가서 정말 한국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이민 갈 때는 집 하나 갔거든요. 불광동 같은데 이제 외곽에 기어진 몇백만 원에 팔아가서 여기서 선생님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굉장히 좀 나름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집 하나 가서 접시 닦고 청소하고 투잡 뛰고 그래갖고 열심히 해서 나이 든 다음에 겨우 장만한 게 모텔이면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세탁소 이제 자영업자로서 이제 기반을 잡고 세탁소 하는 분은 미국에서 주름 잡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농담을 했습니다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그나마 자수성가해서 살만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딱 이렇게 이제 그리고 다 부러워하는 미국에 갔었는데 지금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집이
뭐 이건데 한 20만 불. 미국에서는 좋은 저택인데 20만 불 한국 돈으로 치면 2억 아니에요. 그 2억 갖고 내가 팔고 갔었던 그 불광동의 그 옛날 헌 한옥을 못 사는 거예요. 나는 죽어라 하고 고생을 했는데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 커리어 생각하고 뭐 이제 뭐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그 한국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었던 그 저기 있죠. 이제 그 썼고 제일동포들은 비교적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제일동포, 재미동포 그 이제 그렇게 제일동포와 그 재미동포 사이에서는 제일동포고 재미동포다. 이제 그런 자조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훨씬 더 심하게 된 게 같은 해외 동포인데 제중동포, 러시아 동포.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민족 구성으로 치면 한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저 재동포법을 하면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차별을 없앤다는 걸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재동포법에 연변동포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참 머리 좋은 놈들이 어떤 그걸 만들었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라는 걸 발견해서 그 법안에다가 한 줄 집어넣은 거예요. 중국 동포나 러시아 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재동포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국 소련 또 옛 소련 동포만 차별한다. 이제 그렇게 들어갔고요. 우리 김학철 선생, 이 김학철 선생의 항전별곡을 제가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했는데 물론 저작권 위반이었고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제 80년대에는 뭐 그 관행화돼 있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 책을 냈는데 이 김학철 선생님 김학철 선생님 굉장히 분노하셨었던 게 연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연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독립투사들, 독립운동가들 후손이고, 독립군이 다 연변 사람들이 낸 돈 갖고 운영이 됐었는데, 그 사람들을 여기서 차별하다니, 이 차별이 웬 말이냐.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김학철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단순 차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혐오까지 가버렸죠, 혐오까지. 그런데 우리 또 거꾸로, 제일동포는 어때요? 일본에서. 엄청 차별받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또 엄청 분노하잖아요. 일본에서 우리가 당하면 분노하는데 똑같은 짓을 사실은 우리가 이주노동자에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포들한테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민족 그래도 되나? 뭐 그런데 그런 차별을 가하는 사람들이 또 단일민족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동포들 차별받고 있는 얘기 하자면요. 뭐 이건 정말 밤을 새도 못하죠. 그래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뭐가 문제였냐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는데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서 얘네들 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가 되고 부모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지역별로 다문화 가정 학부모 입학 설명회도 만들어지고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차별받는 아이들 지난번에 그 중학생 하나 러시아 이게 다문화 가정 아이가 그러니까 뭐 심한 구타를 피하다가 추락사 그래서 뭐 자살이다 타살이다 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직도 뭐 그 학교 사회에서 이제 그 차별 같은 거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이민을 받아들인 지 30년쯤 되는 거죠 지금. 88 올림픽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니까 한 30년 된 사회치고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발전을 했다. 뭐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이제 정말 황당하게 아우성 치던 거에 비하면은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사회에서 여전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제도화를 시키는 부분 또 다문화를 하는 부분에서는 예산도 많이 풀리고 그러니까
제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많이 하고, 이제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까지 다문화 특별 전형이 생기게 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주류 사회에 진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해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뭐 한국 이민이 미국에서 변호사가 됐다, 뭐 일본에서 변호사가 됐다, 대학 교수가 됐다, 뭐 그런 거 하면은 특히 일본에서 그렇게 됐을 때 신문에 크게 나고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소수민족이랄까요? 그 다문화 가정 출신들 중에 사회의 주류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 생기는 것은 한편으로 긍정적이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류로만 진출하는 건 아니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단 더불어 사는 역사를 만들 때는 지금쯤은 한국 사회의 범죄 판도가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변 조선족들은 이제 많이 나왔지만, 저는 한국의 밤거리나 그런 조폭 사회를 베트남파, 필리핀파, 무슨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아이들이, 그건 LA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수민족별로 그렇게 이렇게 갱단이 조직이 되고 이제 하는데, 한국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은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가 곧 맞이할 수 있는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상이 그때 썼던 내용이고요. 조금 이제 달라진 현실이나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가 진짜로 이민 많이 나간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이민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갔냐? 제일 많이 나간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거기는 대기근 들었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죠. 이웃나라한테 식민지가 됐잖아요. 영국한테. 아일랜드 영국한테, 우리는 일본한테. 이제 거기서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를 당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민을 많이 나갔어요. 특히 이제 우리는 쌀농사 짓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에 비하면은 인구가 이제 뭐 그때 나라 뺏길 때 한 2천만 됐으니까 그것도 남북을 합쳐서 2천만 됐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였죠. 근데 거기 일본 사람이 한 60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사람들은 한 200만이 이제 빠져나가게. 저 같은 사람이 지하철에 들어와서 막 앉겠다고 하면은 양옆에 앉은 사람들 튕겨나가야 제자리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들어오니까 전후 사람들 튕겨나가게 되면서 나간 숫자가 4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 후에 3천만 동 버쯤 될 때, 해방될 무렵에 3천만이라고 할 때 400만이 넘었으니까 13, 4% 되는 거죠. 14%쯤 되나? 근데 아일랜드가 25%가 나갔어요. 화교가 무지 많죠. 머릿수가 많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은 워낙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화교가 전체 중국에서 1.몇% 밖에 안 돼요. 중국 본토 인구에 대비로 치면은. 근데 우리는 지금도 상당히 많죠. 지금도 한 7, 8%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7천만, 그러니까 남북을 합치면 7천만인데 해외에 있는 게 700만, 800만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도 10% 정도 선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주노동자였어요. 하나같이 이주노동자였고, 우리가 유명한 독립운동가들,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다, 이런 분들이 실은 다 이주노동자예요. 상해에서 전차표 팔고 그러면서 생활하면서 임시정부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우리 독립운동사 생각하면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희한한 게, 보통 보면은 이민이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민이 중단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면 이민이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 더 먹고 살만해지면 이웃 나라에서 이민이 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놈의 나라가 참 신기해.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런 말 있잖아요. 무지 어려운 말 같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이상한 것들이 한꺼번에 존재한다는 뜻인데 한편으로는 이민이 나가요. 그런데 이민이 나갈 때 이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80년대라는 시기가 한동안 이민이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민이 또 들어오고 미국에 가고 또 일본에 가보면은 이민 왔다고 해서 언제 오셨어요? 뭐 물어보면은 언제 몇 년 안 된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참 희한한 나라죠. 그만큼 살기가 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발전도 많이 했지만 자, 우리 단군 할아버지 내세운거는 20세기 초반에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라는 그런 현현에 입각한 단일민족 의식은 이제는 정말로 버려야 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20세기 사회과학계에서 최고의 히트 상품이 아마 상상의 공동체가 아닐까 싶어요. 민족이란 걸 상상의 공동체라고 그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막시스트 인류학자가 만들어냈죠. 근대 국가의 울타리 안에서 운명을 함께한다고 믿는 집단. 그들이 만든 상상의 공동체가 바로 민족이다. 그러나 상상의 공동체라고 해서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실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졌어요. 지난 100년 동안 네이션 또는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건 가장 국제 정체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행동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네이션 스테이트를 건설한다는 게 뭐 지금도 우리가 70년대부터 민중이 주체가 되는 통일된 민족 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민주화운동 세력이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는 그 프로젝트가 과연 맞는 것인가를 재검토할 때가 됐죠. 우리가 이 단일민족이라고 믿었었던 거. 근데 이제 그런 의식 플러스 청년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난민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국민이 먼저다. 정부는 응답하라. 난민법 폐지, 가짜 난민 송환, 난민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10% 이상 높게,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촛불을 들었던 민주시민 중에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촛불을 들었으면 진보적일 것 같지만 저 퍼센테이지 적습니다. 촛불을 든 민주시민들 중에 사드 배치 찬성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높았던 것처럼 난민 문제는 오히려 더 사드 찬성했던 안보 문제였던 그거 찬성했던 사람보다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만 한동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최다 인원수를 차지했던 게 난민법, 난민 신청 허가를 폐지하라. 그러니까 난민에 대한 반대 정서 같은 게 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강금실 장관 시절에 무슨 법무부의 인권정책 자문위원 저기 역사도 하나 필요하다 해서 뭐 잠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과장급이 중앙부처의 과장급이 실무자입니다. 국장만 해도 관리자예요. 그 정책 실무자는 진짜로 그 과장선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과장급들하고 대화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난민 문제를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진짜로 깜짝 놀랄 정도로 솔직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단일민족 아닙니까? 단일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라고 해야겠죠. 비공개였지만. 근데 하여튼 너무 솔직한 대답이 나와서 좀 깜짝 놀랐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걸 좀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참 어렵죠. 바로 어저께죠? 어저께 나온 얘기입니다. 정말 띠용이란 말이 딱 맞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김은봉 문재인 대통령이 김은봉 언급했더니 백선엽 찾아가는 걸 보고도 띠용했는데 연속 띠용입니다. 연속 띠용인데 저건 뭐 지금 언론에서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죠. 우선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저렇게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청년들 일자리를 뺏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싸게 주고 그쪽으로 해서 그리고 임금 인하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저렇게 차별 혐오 조장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면 보수 세력은 참 앞날이 없구나. 그런 안도감을 주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황교안이 그것이 저 정도니까 저거는 이제 그러니까 황교안을 중심으로 보수가 단합하고 뭉치고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건 날샜다. 그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겠다. 최근에 몇 건만 봐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좀 제1야당의 대표라면은 좀 수준이 됐으면 이제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점점 더 다민족 사회로 갈 겁니다. 점점 더 다문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게 그냥 다문화를 특별한 집단을 따로 떼어서 좀 좋은 말로 옛날에 식물을 가정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용어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냥 다문화 사회가 되는 거죠. 다문화 사회라는 별도의 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도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데 그 문화 중에 하나. 그런데 여기 이제 좀 오래사 터줏대감이고 숫자가 많고 그러나 역시 그 중에 하나.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의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서울 토백이다 보니까 부산도 시골이라고 할 때가 많아요. 서울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제 이런 의식을 우리 스스로가 극복하고 서울도 지방이 하나다. 서울도 하나의 지역이다. 다만 행정부가 여기 있을 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의식을 고쳐 나가야만 하는 거죠. 옛날에 옳았다고 해서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야. 그거는 분명히 역사적인 진보성을 띈 얘기였어요. 20세기 초반에는. 신문제 우리 극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신문제 극복하는 데서 제일 좋은 얘기가 임내천이라는 얘기하고 단일민족이라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기는 지나갔죠. 지금은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단군 할아버지 피가 덜 섞였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아주 폭력적인 언어가 되는 거죠. 그 관념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있습니다. 네. 댓글 댓글을 제가 어디서 볼까요? 네, 제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댓글 여기를 좀 키워야 돼요. 키워서 여기 붙이면 돼요. 여기는 이거 넣어주고 이 나오잖아요. 늘 오시던 분들이 또 많이 오셨네요. 네. 네, 그래서 김주헌님 또 네. 최선대님도 오셨고, 예. 물처럼 별처럼 산처럼. 야, 이거는 우리 약산 여성에서 따오셨네요. 예. 김주헌님은 경주 김씨시군요. 예. 장수홍 씨, 신라시대, 우리 재벌 3대님은 황씨신가 보네요.
예. 유태인도 선민의식을 갖고 있죠. 피해자가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습니다. 또 보리문댕이. 유럽의 유태인 차별도 유태인 선민의식의 반작용 일부 그런 점이 있지만 또 이제 보다 더 크게는 그 어떤 소수자를 만들어서 어떤 이 미움의 배설구, 혐오의 배설구 또는 그 대중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그쪽으로 집중시키는 그런 지배 전략인 부분도 크죠. 외인들 쌀밥 많이 묻고 키 커야 합니다. 아이고, 저 우리나라 중학교 시험 없어진 게요. 그 중에 상당히 큰 이유가 그 외인 할 때 외라는 게 왜소하다 하고 뜻이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작다 하는 게 어렸을 때 늘 듣던 얘기인데 중학교 시험 없어질 그 무렵쯤에 보면은 신문 기사에 충격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일본 어린이들보다 작아졌다. 이건 영양 문제도 있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니까 잘 먹었겠죠. 그런데 일제시대는 훨씬 더 잘 살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컸는데 이렇게 된 거는 아이들이 입시에 치여서 발육을 못한다. 입시 제도를 없애는 데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일본이 패할 때 배급이 안 돼서 수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미군이 창고를 열어보니 2년분 쌀이 있었다. 김학철 선생님. 다문화란 말도 차별적인 용어처럼 느껴져서 그냥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식물을 가정부라고 해도 그래서 조금 더 대접해 주는 듯 했지만 그 차별 인식이 이제 없어지지 않으니까. 언제부터 이제 식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냐면은 이 사람이 농촌에서 인력이 배출되는 게 끊기고 그리고 80년대 들어서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파출부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식물에 대한 그 차별의 의식이 조금씩 바뀌게 되고, 이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하지만, 여전히 그런 차별 의식이 많죠. 그래서 다문화란 말도 그런 그 차별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내일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